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세 번째 투자 소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과 2강을 들으면서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 아마도 자신의 빅픽처를 그리기 위해 썼다 지웠다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완성된 빅픽처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점점 수정해 가시면서 근접한 여러분들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빅픽처를 계속해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점점 더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생각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드셨죠? 여기에 써보라고요. 저 역시 3년 전에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써보라고. 그날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보, 내가 정말 집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줄게. 그래? 그럼 여기 한번 써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얀 종이에 정말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만 했지 아무 계획이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과 지금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포트폴리오와 빅픽처. 이 두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을 기와 상상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벌써 1강과 2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상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그 계획을 바라보는 자신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써보는 거예요. 내 지금 생각과 계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계획을 써보시면 또 달라진 계획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한 주에라도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계속해서 빅픽처를 계속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적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적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것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고 여러분들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본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강남의 한 부자들은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렇게 된 부자래요. 할아버지이신 것 같은데, 한 번은 은행에 돈은 일화인데 그런 얘기가 있더래요. 30억을 들고 왔답니다. 30억을 들고 와서 이걸 잠깐 맡길 테니 손자 유학 갈 자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주식 같은 거 7%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0억 정도 맡기면 1년에 7%니까 1년만 맡겨도 1억이라는 돈이 금방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화감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돈의 그 수익률에 대한 퍼센트,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금융사에 계신 분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정도면 자본가들이 30억을 맡겼을 때 몇 프로의 수익률이야? 하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이 가져가는 고정 월급, 고정 연봉, 이게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굉장한 지렛대이거든요. 1강과 2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소득에 대해서 단단하게 만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단한 이 소득을 가지고 역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또 대출을 일으켜서 다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30억 자산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처음 떠올리는, 오해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투자를 하면 바로 월세가 나올 것이다. 투자를 하면 바로 배당을 받을 것이다. 투자를 하면 바로 불로소득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흑수저부터 시작할 때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조금 더 먼 이야기고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투자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가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저는 두 가지로 먼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how, 어떻게,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투자 대상, 투자는 무엇에다 투자를 하는 것인가, 투자 소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투자 방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투자는 있잖아요, 좀 단순한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 많고 절차 따지고 방법 따지는 분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싸네? 한번 사시고, 비싸네? 한번 그때 되면 파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산다는 걸 이제 매수라고 하고, 비싸게 파는 것은 매도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매수는 기술이고, 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렇죠. 어떤 종합적인 타이밍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매도가 되면 그러면 더 큰 수익이 나니까 아무래도 매도는 조금 더 어렵고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드리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우리 다 경험하셨죠?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뒤에 있는 모모 도너츠에서 일을 했어요. 시청 뒤편이니까 여러분 그때 시청 뒤편 뭐 아시죠?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때 제가 좀 마음에 이상한 장면들이 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청역에는 생수를 띄어다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시스 600m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생수 뭐 200원 300원 할 때예요. 그 생수를 띄어와서 거기서 1,500원 당시 1,500원 뭐 2,000원 3,000원까지도 파는 걸 봤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투자야 투기야.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투자라는 걸 공부 시작할 때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인지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저 역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학을 공부해보니까 프랑스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밀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밀 중간업자들이 밀 제조업자들로부터 밀 농사 하시는 분들로부터 밀을 처음에 매입해서 전부 다 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투기다. 프랑스 국민들이 막 대노했다는 거예요. 중간상이 이거 투기해가지고 밀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시위를 하니까 당연히 밀 중개업자를 나라에서 통제를 해서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 중개업자가 없어졌대요. 그렇게 됐더니 갑자기 밀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더라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결국 밀 중개업자가 오히려 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게 되면서 밀 중개업자가 생겼대요. 자, 여러분 좀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부분이 좀 마찬가지인데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교환을 막는 행위가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발생한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참 따지기가 참 어렵지만 경제학에서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또 원자재를 사고 어떤 물건을 사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유보하도록 하고요. 우선 투자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각자 개인이 자산을 불리는 데 꼭 필요한 방법이다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이 프랑스 밀 중개업자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 아십니까? 중간 유통상을 없애버리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치솟고 있다는 거, 경제 상황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해석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싸게 사는 건 기술이고 비싸게 파는 건 예술이다. 결국 투자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물건을 매입한 다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물건의 시세가 비싼 가격으로 변동하면 그때 매도하여서 현금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또 쉽게 이해하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좋은 수익을 많이 내시는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인터넷에서도 한번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쳐보시면 많은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그랬죠?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지폐 종이가 자꾸 발행되면서 돈 가치는 떨어지고 돈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헤지는 고정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했을 때는 돈이 늘어나는 현상 혹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어디에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재화를 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해지시키고 물건으로 가격을 바꾸면 그 물건이 가격이 올라갈 때 자연히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투자라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좀 더 뒤져보셔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해지다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바라보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새우깡, 허니버터칩, 그리고 부동산, 주식, 마스크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바라보면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물건으로 바꿔온 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떤 시세가 변동하여서 더 큰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때 다시 현금으로 매도하는 것이죠. 모든 투자의 원리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잘 하려면요, 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 헤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가격 변동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대상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이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데이터가 없는 막연한 기대 혹은 들리는 소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수익이 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가격 변동의 타이밍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걸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판가름 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본주의를 처음에 저도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질까요? 제가 이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볼펜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가격을 물어봤을 때 분명히 이 가격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시세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앵커링 효과라고 하거든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세가 없다고 칩시다. 기준이 되는 어떤 가격이 없다고 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을 얼마냐라고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기준이 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물건이 얼마인지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해요. 어떤 때는 상상력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고객의 수요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의 기대감이기도 하고요. 이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형성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 이유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에요.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그래프를 그리자면 시간이 가면서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건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필요한 사람보다 공급되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더 싸지게. 근데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공급되는 양이 적어요. 그럼 가격은 반대로 비싸지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기대와 두려움이에요. 제가 앞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기대와 두려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스털라니아 달걀이라는 시장 가격의 원리를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투자를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일단 제가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싼 물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싼 물건. 이게 과연 싼 것인가 비싼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겠죠.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준 가격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식빵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식빵이 얼마짜리인지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을 보겠죠. 요즘 식빵이 요만한 크기에 4,000원 내외를 합니다. 4,000원 내외가 적당한 가격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가게의 빵도 한번 보고 이 가게의 빵도 보고 저 가게의 빵도 보시죠. 그 다음 뭘 하세요? 이 가게의 빵의 가격 대비 질이 좋은지 이렇게 비교를 하죠. 먼저 시세라는 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시세 안에 있는 상품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상품이 더 좋은데 가격이 저평가됐다 하는 물건을 찾는 거예요. 이건 모든 투자 원리에 똑같습니다.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라. 저평가된 상품을 찾아라. 그렇죠. 싸게 사라는 거예요. 실제 물건은 더 좋은데 아직 가격이 지금 무슨 문제로 어떤 이유로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가격이 변동 타이밍이 어쨌든 올 거예요. 어떤 변동 타이밍이 와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해서 현금을 교환하라. 그게 바로 투자의 원리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기대와 두려움이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더 많이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워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가 사는 지역은 주택 시장에서 지난 1년간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과연 운일까요? 아니면 데이터일까요? 가격 변동의 타이밍은 모두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화의 가격 변동은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라고 했습니다. 맞출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유추, 어림짐작, 추정,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지역이 지금도 아직도 많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서울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요, 그 주변에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변동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가격이 매우 싸다고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임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매도를 해서 현금을 교환하는 것이죠. 투자는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므로써 수익이 일어나는 소득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야겠죠. 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대상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산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부채라고 합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개념입니다. 모든 재화를 먼저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을 물건으로 바꿨는데 그 물건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말하고요. 부채는 돈으로 물건을 바꿨는데 그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거나 이율이 마이너스로 향하는 물건을 부채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집을 들었어요. 집은 자산이다. 집은 그래서 매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돈을 주고 집을 바꾸면 집은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물론 집이라는 건 50년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전에 절대 새 차를 구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차는 부채라는 거예요. 부채. 빚. 오히려 돈을 들여서 빚을 더 만든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하실 때 생각이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조금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회사가 아니라 광고 회사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가 수익을 내는 수단은 사실 광고예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검색 기능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맥도날드가 자리 잡은 곳은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스루 자리를 하고 있죠. 같은 의미로 자동차 회사는 금융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는 사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 4%에서 5%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일으키죠.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지만 거기에 6년 혹은 5년짜리 4%를 더 더해서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면 이게 자산이고 어떤 걸 사면 부채인가를 구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생각할 때 투자 대상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투자 대상에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증권, 원자재, 외화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특별히 부동산 요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중에 움직이는 자산과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부동산이고 움직이는 자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는 주택, 상가, 토지 이 3가지 분류가 있어요. 이 3가지는 모두 움직일 수가 없죠. 증권에는 주식과 채권, 펀드가 있고요. 원자재는 원유, 철광석, 밀, 그리고 외화에는 대표적으로 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플 인베스팅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무료 어플이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한번 관심 삼아 다운을 받아보시면 여기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 원자재, 외화에 관련돼서는 현재 시세가 움직이는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4가지 투자 대상을 두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4가지 투자 대상 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어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일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자기의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이죠.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 투자로 소득을 이뤄내는 방식이 2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단기 시세 차익, 즉 단타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현물이나 할 거 없이 투자의 방식은 이 2가지로 나뉩니다. 빠른 투자, 단기 투자, 순간적으로 현금을 교환하는 투자,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얼마의 금액을 빼는 단기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보통 시세 차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세 차익의 장점은 환금성이에요. 제가 투자를 하면 아까 막 2년, 3년도 무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2년, 3년 동안은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튼튼한 직장, 그래서 제가 1강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단단한 고정급여가 있어야지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 바로 현금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단기 투자 방식을 주로 선호합니다. 왜냐? 환금성이 좋기 때문이죠. 내가 500을 넣었는데 550이 바로 나오면 50을 번 것처럼 느껴지니까 바로바로 단기 투자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죠. 하루에도 그래프가 막 급등락을 하잖아요. 낮은 그래프에 넣어서 높은 그래프에 막 30분 안에 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막 50만원, 60만원씩 100만원, 150만원씩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역시 투자의 방식 중에 하나로 공헌된 이야기. 단 시세 차익에는 또 단점이 하나 있죠. 시세 차익은 시세라는 평균값 안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도 빵 얘기를 했는데 같은 빵 무게가 여기는 3,500원 할 수 있고 여기는 4,500원 할 수 있잖아요. 이 평균적인 시세 범위 안에서의 차익 이상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자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 그래프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병에 많이 걸리시잖아요. 하루 종일 차트를 바라보는 이유가 하루에도 급등락을 하는데 단기 투자로 내가 투자를 임하면 내 돈이 지금이라도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자꾸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 부동산 투자들도, 원자재 투자, 주식 투자자들도 진정한 투자는 가치 투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는 다른 말로 장기 투자라고 하고요. 여기 영어에 보면 장기 투자야말로 investing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투자라 이게 진짜 투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단기 투자를 하는 반면 어떤 분은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장기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이상, 2년 이상 싸게 사서 매입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수입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가치가 변동했다라고 평가하고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자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직장과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삶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저 역시 가치 투자의 방식을 깨닫게 되면서 여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투자한 방식도 가치 투자의 방식을 선택했고요. 이 방식으로 수익을 좀 올리게 됐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단기 투자를 바라보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생각보다 얼마 가지 못해 지쳐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자기 직장과 별도로 여기에 쏟는 에너지가 마치 자영업자 같이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도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단기 투자의 수익률이 30%를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대한 투자자의 수익률도 제가 여기 놓았고 근데 이 수익률이 그 단기 투자로서 가져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격 변동 타이밍을 공부해야 되고요. 가격 변동 타이밍을 공부하려면 다시 투자 대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투자 대상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 투자 대상이 어떻게 가격이 변동하는가 공시된 자료들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2년 뒤나 혹은 3년 뒤에 가격 변동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물건을 정해서 지금 그 물건을 먼저 매입해서 소유권을 가져와서 기다리고 있는 방식이 장기 투자 방식입니다. 자, 이제 투자의 방법과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궁금한 내용은 결국 투자로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것이잖아요. 저 역시 같은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투자를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낚시글 많이 보시죠?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2억을 벌었다. 혹은 1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뭐 이런 글 자주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글, 이런 영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낚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후킹하기 위해서 작성된 광고성 글이 많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자세히 글을 읽어보면 실제 투자금이라고 해서 선 투자금을 제외하고 모든 걸 결산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약간 비틀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 역시 그런 글들에 홀려서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보았고요. 특별히 저는 투자 수익률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뒤져보았습니다. 마침내 많은 기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강을 잘 들으셨죠? 1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숫자가 있죠? 2.0, 2.7 이게 뭐죠? 물가 상승률. 항상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 투자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릴 때 대출을 빌려올 때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져오는 게 저한테 이득이겠죠.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가 미래의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 돈은 계속 싸다는 얘기죠. 2.0%나 2.7% 미만으로 돈을 빌려오면 1.6%로 만약에 돈을 빌려왔다. 그럼 저는 시세 차익만큼 이미 미래의 돈을 가져와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 이야기를 꺼낼 때에는 항상 이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 돼야 돼요. 0보다 많다, 적다 이게 아니에요. 2.0%보다 적냐, 많냐가 들의 수익의 기준이 돼야 되는 얘기.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 이자율을 가지고 적금을 넣었다. 그러면 내년에 이 돈을 받으면 투자 실패란 얘기예요. 그죠? 1%밖에 못 받았잖아요. 최소한도 2% 이상 금액이 올라가야 성공입니다. 투자 수익률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항상 투자 수익률은 2% 혹은 2.7% 이 정도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 기준율을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라보겠습니다. 투자의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다 라는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모든 비밀을 풀어드렸습니다.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 그분의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분의 책에서 여러 번 밝혔죠. 24%.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대출이율, 대부업, 법정 이자율 원래 24%였는데 20%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겨우 대부업 수익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업 수익률이 위대한 투자자의 수익률과 맞먹는다는 거죠. 요것만 보셔도 대출을 할 때 좀 기준이 섭니다. 아, 이거 대부업에 돈을 빌리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위대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24%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이나 혹은 TV에 자주 나오는 분들의 수익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비범한 주식 투자자의 수익률이 10%에서 12%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주식 투자자가 5%에서 7% 정도 수익을 내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상가 투자자들이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죠. 보통 4%에서 10% 정도를 생각하고 상가를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대출 이율을 바라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감각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영끌해서 집을 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끌.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몇 프로입니까? 1.4에서 3.5%예요. 그럼 1.4에서 3.5%를 끌어당겼는데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알 수 없지만 3%에서 1000% 정도 돼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에 1000% 돼요. 그러면 영끌해서 집 사야죠. 너무 잔인한 말인가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땐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빚투 할까요? 빚내서 주식 투자 할까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표를 보세요. 만약에 카드론으로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카드론 9%에서 12%예요. 그죠? 카드론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 평범한 주식 투자잖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평범한 주식 투자자예요.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보다 공부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고요.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좀 더 수업료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즉 평범한 주식 투자자가 5%에서 7%를 내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인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을 보세요. 5%에 7%도 내기 힘들어요.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1000만 원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끌해서 집 산다. 부동산 그 가치만 확실하다면 추천해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의 기준이 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어요.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합리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대출 이유를 보실 때는요, 한 가지 염두에 두시는 게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예요. 중도상환 수수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싸게 빌려주지만 중간에 빚을 갚게 되면 은행이 기대 수익에 못 미쳤기 때문에 당신 위약금을 내라 라고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은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없어요. 돈을 갚아도 그냥 그만큼의 이자만 내고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렇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는 1% 혹은 2%가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크게 염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주로 사용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시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야말로 4대 투자 중 가장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부동산 투자는요, 민법과 형법의 둘레 안에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조금만 공부하셔도 부동산 투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출을 빌렸다가 잘못돼도요, 이거는 은행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법원 등기부 등본 소속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빚을 직접 처리해줘요. 빚진 부동산을 팔아서 경매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 노후되고 낙후된 30년 이상 50년 주택이나 상가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0년에서 30년 된 부동산은 주로 그 가격을 유지하는 성향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원금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투자한 원금이 지켜줄 수 있는 투자가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주식 투자, 원자재 투자. 저는 이런 상대적인 투자에 비해 확실히 원금을 지킬 수 있는 투자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의 수익이에요. 여러분 아까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2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투자 절대금에 비례하는 거예요. 100원을 넣었을 때 24%면 24원을 벌겠지만 100억을 넣었을 때는 24억을 버는 겁니다. 100조를 넣었으면 24조를 벌겠죠. 그렇죠. 투자 수익률은 투자금에 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요, 비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면 원금도 잃어버리게 되고 빌린 돈에 대한 신용도 잃어버리게 돼요. 주식도 잃고 빚도 갚아야 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죠. 근데 부동산 투자는 주택을 담보로 빚을 빌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본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빌려온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빌려온 가격만큼 매매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2억이 있으면 4억을 빌려와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2억짜리 아파트 오름폭보다 6억짜리 아파트의 오름폭이 훨씬 크거든요. 규모의 수익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자를 해 우리같이 자본이 부족하고 시작하기에 어려운 분들은 금액이 있는 규모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의 낙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라에서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1주택자이면서 자기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2년 가지고 있고 거주하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몇 억이 났든 그 시세는 네가 정당한 시세로 가져간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4대 투자 중 원리가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 공부를 좀 해보셨나요? 원자재 투자 좀 공부해보셨나요? 부동산 투자는요. 가장 지역적입니다. 지역적.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세는요. 지역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은요, 국제 정세, 국가 정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요, 지역적인 정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에 새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면 그 동네는 시세 변동이 오리라 하고 이미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하철역이 저기 생긴다. 지하철역을 지금 공사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시세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만 해도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주식 상위 탑 10 주식회사들 중에 지난 10년간 남아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10년 이상을 버티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세계 정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4대 투자 중에 부동산 투자야말로 자본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투자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가지 이유로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권해드리고요.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하자면 생각보다 집을 갖는 것이 정서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빅픽처, 꿈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결국 내 생애 최초 분양으로 자기 집을 받았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2년 동안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서 자기 살 집을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역설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는 딱 2년만 돌아다니면 된다. 너는 이미 끝난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친구 역시 앞으로 갈 곳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잡히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곳이 바로 저기에 있다는 생각에 그 고민이 많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꼭 하라고 그러고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이유는 자꾸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과 꿈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비로소 자리 잡을 곳이 필요하거든요.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갈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인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 변동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이 가격 변동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 중에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제가 이 쉬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요, 공시 정보들이 다 나와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년 전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가철도망 개설 계획도 15년 전부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앞으로 국가철도망 20년 개발계획 발표를 했죠. 이런 것처럼 모든 개발계획은 거의 20년 전부터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차차 그대로 진행해가면서 세부 계획들이 조금씩 변동해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부동산이라고 칩시다. 이게 땅이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그래프는요, 이렇게 올라가요. 자기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있죠?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부동산은 지역적으로 시세가 움직이고요.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하나 찾으세요. 그걸 흔히 말하는 대장 아파트라고 그래요. 대장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요? 기대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집을 살 때요, 저희 동네가 창릉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창릉 신도시가 분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 분양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중에 혹시 신도시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거기에 몸으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돈으로 그 물건을 사세요. 근데 그 물건이 제일 비싸요? 그럼 주변의 물건을 사세요. 왜요? 결국 20년 뒤에는 올라갈 거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집값에 의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서 양파 가격, 감자 가격 쳐다보시듯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평단가라고 해서 여러분 동네에 지금 얼마짜리인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 눈에 여기가 싸다라는 게 보일 때 투자 준비가 된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파트 할까요? 아파트 투자가 가장 쉽
쉽기 때문이에요. 공인된 시세가 있어요. 아파트 시세를 관리하는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KB 시세와 한국감정원이에요. 이 두 가지 기관에서는 한 단지 안에 100세대가 있으면 아파트라고 부르고, 아파트는 모두 나라에서 시세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KB 시세 혹은 한국감정원에 들어가 보세요. 세상 모든 아파트의 시세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세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업데이트가 늦은 상황으로 반영됩니다. 시세가 이렇게 관리되니까 한눈에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한 아파트 내에서도 이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때가 있고, 이 시세보다 비싸게 나오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간격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캡 투자입니다. 전세 가격을 빌려오고 실제 매매가의 차익만 내가 투자해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인구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죠. 1인 가정, 2인 가정, 핵가정, 가정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을 수 있겠죠. 소형 아파트들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건설사들도 소형 아파트를 자꾸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투자자들은 역으로 이렇게 투자합니다. 대형 아파트가 줄어드는구나. 수요와 공급이 줄어드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대형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거 공간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인 상태예요. 주택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2023년까지 전국의 모든 주택이 부족할 거라 이미 분석 그래프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마지막으로 참 저도 진보 정권주의자입니다. 저 역시 노무현을 사랑하고 김대중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 정말 진보 정권을 지지한 사람이었는데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참 뒤통수 맞는 깨달음을 많이 얻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모든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참 많은 돈을 풀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코로나 혜택을 받죠. 얼마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지금 정권은요, 두 가지 이유로 아파트 가격을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를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밀 중개업자를 규제시키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서 아파트를 생각하고 아파트 투자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쉬운 투자이면서 가장 많은 자산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계속 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보통 130% 가까이 낙찰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계속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죠. 당분간 이런 현상은 2023년과 2024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 우려는 뭡니까? 미국에서 125% 가까이 이번 코로나 금액을 풀었는데요. 달러의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 이 거시경제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에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대출을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빌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2점에서 2.7% 이상 3% 되는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그 3%가 되는 돈이 금리가 인상되어서 4%, 5% 가까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투자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4강에서 좀 더 자세히 드릴 테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투자자의 대원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자의 대원칙 첫 번째, 절대로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된다입니다.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된다. 생각보다 투자소득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마치 불로소득처럼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소득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무 데나 투자를 해도 투자는 원금이 지켜질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언젠가 현금으로 다시 교환을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즉 매매를 통해 가져온 그 자산이 계속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야지만 투자의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이 투자 대상이 내가 매입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정말 지켜질 수 있는지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투자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제 가능해야 된다. 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는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잠깐 얘기했었지만 또 한번 어떻게 꺼내게 되네.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비트코인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금을 투입했을 때 그 원금이 지켜지지도 않고 그 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법적으로 내 명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최악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B 플랜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채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채 투자하는 건 모두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공투를 하던가 다른 사람에게 투자 금액을 맡기던가 또 아무 이유 없이 수익률을 5% 이상 준다고 얘기할 때에는 여러분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통제권 밖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손 밖으로 나간, 여러분들의 통제 밖으로 나간 투자 원금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제권 밖으로 나간 돈은 절대로 투자가 아닌 잃어버린 돈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땐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명심하셔서 항상 투자하기 전에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의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한번 저희 투자 수익률을 따져보았습니다. 600% 가까이 투자 수익을 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자산이 불어난 상황이지 이걸 현금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불어나는 동안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적금형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가치 투자를 통해서 자산의 가치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저 역시 현금 소득, 즉 노동 소득을 통해서 노동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고요. 투자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시간 동안에는 다시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처음 투자를 진행하실 때 저처럼 비슷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시세 차익이나 단기 투자에 시선이 가면 갈수록요. 황금성은 좋지만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갑니다. 처음부터 주변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곳이 천지입니다. 이곳을 매입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곳을 매입하시면 가장 큰 소득이 될 것입니다. 제 두 번째 투자는 미분양 아파트예요. 미분양 아파트. 이번 3월에 규제가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사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사전에 신청한 분들에게 우선순위 계약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고가 먼저 떴어요. 그래서 그 공고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공고가 나고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미분양이 된 아파트가 계약하시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오길래 갔죠. 근데 아마도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저 역시 미분양된 아파트에 뭐하러 투자하니? 라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해놨죠. 되게 쉬운 원리예요.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는가? 앞으로 이곳이 발전할 것인가? 이곳은 지금 저평가된 곳인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자기가 공부한 확신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선택합니다. 근데 저 역시 두려웠죠, 당연히. 지금 이대로 투자를 했다가 원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그동안에 공부한 이치대로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근처에 엄청나게 큰 대형마트가 있었고 그리고 근처에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입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분석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죠. 제가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처음 아무 자본이 없을 땐 집을 먼저 사서 집에다 적금을 두세요. 이건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깡통 매혹이라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5개씩 끼고 다세대 주택을 사고 이렇게 해요. 어떤 때는 집을 사서 월세를 놓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전세로 뺐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개인의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돈을 은행에 저장하지 말고 부동산을 사서 거기에 저금을 했다가 필요하면 그 돈을 뺐다가 하는 방식이 개인 은행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서적 안정이 되고 났을 땐 내 집의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세를 다시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투자 소득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소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보통 자본소득을 말해요. 투자소득을 하면 불로소득처럼 어떤 금액이 자기한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번 강의 제일 처음에 한 자본가의 이야기 꺼냈죠. 어떤 부동산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현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어딘가에 맡기면 그걸 임대소득이나 혹은 투자 배당소득을 받을 때 이걸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는요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 가운데 배당소득, 불로소득 만들기라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턱없이 엉뚱한 이야기이죠. 그런 자본가들은 그런 식의 배당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요. 또 부동산 투자자들은 주로 역시 임대업이죠. 임대업을 통해서 자본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월세, 이게 바로 자본소득에 해당하죠.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월세를 충분히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의 방법도 이용하셔서 자본소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일하게 하라. 시간에 여러분들을 투자하지 말고 돈이 시간을 타고 일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